2학년 세계사 21번째 시간입니다. 중세사회가 해체가 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이라는 의미의 르네상스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르네상스 운동은 알프스 이북으로 전개가 되면서 유럽사회 전반의 변혁과 개혁을 이끌어내는데요.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인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의미로 14세기에서 16세기 유럽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고전 문화를 수집하고 정리 및 연구했던 문예 부흥 운동을 의미합니다.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는 고전 문화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자 많은 학자가 피신해 오면서 고전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습니다. 게다가 십자군 전쟁 이래 지중해 무역과 제조업으로 번영을 누리던 북부 도시의 부유한 상인과 군주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예를 후원하였습니다. 르네상스 시기에는 인문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인문주의란 인간의 본성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려는 정신과 이에 대한 학습을 말하는데, 문법, 수사학, 시, 역사, 철학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작품을 연구하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인간을 개성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였습니다. 그중 페트라르카는 라틴어 문헌을 발굴 및 연구하였고, 사랑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서정시로 표현하였습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교회의 타락과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였고, 인간의 위선과 욕망을 묘사하였습니다. 또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분열된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강력한 군주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주론은 정치 사상서로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얻고 유지하려면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설명하였으며, 정치를 종교와 윤리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근대 정치학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분야는 미술 분야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보티첼리 등은 인간의 균형 잡힌 신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건축에서는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하였는데, 성 베드로 성당이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이후 르네상스는 16세기 영상을 통해서 르네상스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스 로마 시기의 인간 중심의 문화를 다시 한 번 더 복원시키려는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세 기독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는 방향성이기도 했었는데요. 이탈리아는 로마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로마 제국의 중심지이기도 했죠. 많은 로마의 유적 유물들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교황청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이탈리아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흥시키고 인간 중심의 문화를 구현하려는 문예 부흥 운동이 최초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키포인트는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왜 이탈리아인가, 왜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는가 일 거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교과서 84페이지 내용이고요. 이탈리아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대표적인 도시들이 베네치아, 피렌체와 같은 도시들이었는데요.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가 누적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경제력의 성장은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들의 등장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르네상스가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 유적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부활의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군 전쟁과의 교역 과정에서 이슬람 문화와 접촉하게 되는데요. 십자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베네치아 상인들이었죠. 베네치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개무역이 이루어지고 동서양의 문화가 한 곳으로 집합될 수 있었고,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그리스 문화 등이 잘 보존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데 있어서 이탈리아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둡니다. 르네상스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그리고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텐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연구하는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문해 부흥 운동이 굉장히 철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 인문 중심의 문화가 형성이 되죠. 중세 사회, 르네상스 이전의 사회는 신 중심의 사회였고요. 학문 역시 신을 중심으로 해서 신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이었다면, 르네상스부터는 인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의 삶과 인간의 가치, 인간의 어떤 사회적 모습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사고의 핵심, 연구의 핵심이 이제 인간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페트라르카의 서정시들, 시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보편적인 감정들, 이러한 것들을 서정시를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고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당시 도시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인간의 다양한 욕망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중세 사회에서 금기시되었던 내용들이 보카치오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어떤 가치로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 미술가들이 등장했던, 천재들이 가장 많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기 역시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당시 알프스 이북에는 교회의 권위와 봉건사회의 관습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인문주의자들은 교회와 사회 지배층을 비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달한 성서 연구는 이후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라스미스는 우신 예찬에서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의 활동은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부조리한 현실 사회를 비판하고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미술에서는 바네이크 형제가 유화 기법을 개발하였고, 브리헐은 종교적 주제와 함께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문학에서는 중세의 보편 언어였던 라틴어 대신 모국어로 쓴 국민 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몰락하는 봉건 기사를 풍자하였고, 영국의 셰익스피어는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저술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을 세밀히 관찰하고 탐구하려는 르네상스의 정신은 근대 과학기술 발달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어로부터 전해진 화약과 나침반은 유럽에서 개량되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화약은 봉건기사의 몰락을 가져왔고, 원거리 항해에 이용된 나침반은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하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고안한 활판 인쇄술은 재지술과 함께 유럽 전역에 전해져 새로운 지식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하였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교리와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했던 르네상스는 근대 유럽 사회의 형성.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영상에서 조금 살펴봤듯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특히 북부 이탈리아 지역이 상공업이 발달해 있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져 있던 지역이라고 한다면, 북유럽은 좀 다르죠. 농촌 중심이었고요. 아직까지 영주들에 의한 봉건 장원제의 모습들이 잔존해 있었고,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북유럽의 기사들, 북유럽의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를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유럽으로 돌아와서 북유럽의 르네상스를 실현하고자 하는데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대를 전환하려고 했을 때 북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북유럽의 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고요.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역시 부당한 현실을 비판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회 개혁을 이루려는 움직임 역시 북유럽 르네상스에서 나타나게 되죠. 교과서에서는 아마도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이어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은 현실 사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고요. 현실 사회에서 가장 큰 모순으로 작용했던 것은 역시 교회였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은
현실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는 개혁의 움직임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인데요. 우신 예찬을 통해서 당시 지배계층의 상징적인 존재들, 교회의 수장들, 그리고 공건 기사들, 군주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면서 당시 사회적 문제의 핵심들을 지적하고 있는 인물이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이죠. 토마스 모어라는 인물은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토포스라는 것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유는 영어의 언입니다. 언토포스, 즉 이 세상에 없는 땅이라는 의미이고요. 새로운 세계, 이상향을 그려내고 있죠. 중세 사회의 모순들, 특히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영국에서 진행됐던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상황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하고 설계를 하는데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설계도로서의 의미도 컸습니다. 그리고 국민문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국민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죠. 십자군 원정 이후에 중앙집권 체제가 강화되면서 교회의 영향력보다 각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고 교회 속에 있는 보편 제국의 시민보다는 각각 자기가 태어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와 동반해서 모국어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 영어 사람들은 영어,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라틴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었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문학이 등장하게 되죠. 대표적인 인물이 반 에이크, 그리고 브리헬이라는 인물들이고요. 북부 이북, 알프스 이북 지역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에라스무스와 토마스 모어는 꼭 기억해 두어야 될 인물이겠죠. 르네상스가 벌어지게 되고 다양한 생각의 변화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들이 마련이 되는데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인데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 역시 우주의 일부이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돌고 있다는 주장을 하게 되죠. 신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인 세계의 힘으로 중세사회를 지배했던 교회의 세계관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이젠 더 이상 신에 의존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으로 우주의 원리, 지구의 모습들을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게 했던 인물 역시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인물은 구텐베르크라는 인물인데요. 활판 인쇄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스마트폰과 같은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수많은 천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수많은 천재들이 남긴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빠른 속도로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지식들이 보급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게 될 종교개혁 역시 이러한 인쇄술을 통한 지식의 공유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변화에 합류하게 되면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 두 명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문학과 예술 분야가 발달했고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 그리고 인체의 아름다움, 자연의 모습을 신의 조명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자체로 보게 하는 변화들을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천재 화가들이 등장을 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의 인물들일 겁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좀 다르죠. 종교와 철학 분야에 관심을 많이 뒀고요.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의 교리에 대한 연구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러한 움직임들 속에서 나타나고요. 부패한 교회의 불합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종교개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길목에 르네상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면 르네상스를 이어받은 종교개혁 역시 사회변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루터라는 인물이 왜 종교개혁을 시행하게 됐는지 그 내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내내 유럽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이후 알프스 이북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교회 내부에서는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신학자인 에라스미스는 우식 예찬에서 성직자의 타락을 풍자하며 초기 그리스도교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고 그의 활동은 종교 개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편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면벌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면벌부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신자에게 기부금을 받고 교황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 벌을 사면해 주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면벌부가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남용되자 독일의 성직자 루터는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며 교황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신의 은총에 달려있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서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터의 주장은 인쇄술의 발전 덕분에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교회에 대한 권력 행사를 원하던 신성 로마 제국 제후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들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상대로 오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제후와 지방 세력가에게 신앙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칼뱅이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구원을 믿고 성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는 예정서를 펼치며 종교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검소하고 금욕적인 생활, 근면함을 강조하며 경제적 성공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주장은 당시 자본주의의 확산과 맞물리며 신흥 상공업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으로 퍼졌습니다. 한편 영국의 헨리 8세는 교황이 왕비와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1534년 수장법을 내려 자신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고 영국 교회를 교황의 지배에서 독립시켰습니다. 그 후 엘리자베스 1세는 1559년 통일법을 반포하여 영국 국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영국 국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과 신교의 교리가 혼합된 성격을 지녔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신교 중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편 종교개혁 운동이 퍼지자 위기를 느낀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열어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고 폐단을 고치려고 하였고 신교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에스파냐의 로욜라는 1534년 종교개혁 운동에 대항하여 가톨릭 교회의 결속을 다지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예수회를 설립하였고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종교개혁으로 그리스도교가 구교와 신교로 분열되어 대립하자 유럽 곳곳에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전쟁이 일어나 1598년 낭트 칙령으로 위그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전개된 종교 전쟁을 30년 전쟁이라 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신교도를 탄압하자 신교를 믿는 제후국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목적은 점점 정치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여러 왕가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쟁에 가담함으로써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는데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신교를 지원하고 에스파냐는 구교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어 제후들은 칼뱅파를 선택할 권리를 얻었고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성 로마 제국 제후들의 정치적인 독립권이 인정되어 신성 로마 제국이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종교 개혁은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구교와 신교로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종교 전쟁으로 각국의 국왕들이 통치권을 강화함에 따라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국가가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고 시민 계급과 신교도의 성장을 촉진하여 근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인물은 루터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영상에서 살펴봤듯이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교회의 부패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교회가 뭔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을 옥죄어오고 괴롭히는 존재로 보여지게 되면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루터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그 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요. 문제는 면벌부 판매였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었고요. 그 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돈을 모으게 됩니다. 루터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죠. 루터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고요. 자신이 공부했었던 성경과 실제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달랐죠. 당시에 이러한 교리 문제 혹은 자신의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일종의 신문고 같은 건데 교회 벽에 반박문 형태로 대자보를 붙이면 그게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되고, 그 논쟁의 대상을 통해서 종교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지면 뭔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는데요.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교회 벽에 붙이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루터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교회에 기여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음 혹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신앙은 성서를 열심히 읽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던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면벌부 판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돈을 교회에 기여한다고 해서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반박은 교회 내부에서 논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루터가 주장했었던 여러 주장들이 실제 교회와의 논쟁에서 일정 부분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 설득을 해내지 못합니다. 루터의 이러한 주장은 두 세력으로 갈라지게 만들게 되는데요. 기존의 교회와 가까웠던 세력들과 교회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을 받고 있었던 제후들 간의 갈등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전쟁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장기간의 루터를 지지했었던 제후들과 그리고 이들과 달리 교회 편에 있었던 제후들 간의 투쟁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데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는 인정받게 되죠.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공인이 되면서 다양한 종교 중에 새로운 신교의 등장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을 당시에 비슷한 지역에서도 종교개혁이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스위스의 칼뱅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좀 독특한 공간이기도 했었고요. 칼뱅이라는 인물은 예정설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의 움직임들을 현실화시켜 나갑니다.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교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벌부 판매부터 해서 교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현실적 모순들에 대해서 이 논리를 통해서 반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논리를 통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면서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칼뱅파의 주장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세까지만 해도 무역을 하거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낮았는데요. 칼뱅의 이러한 교리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와 이익을 얻었던 상공업자들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고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칼뱅파를 지지하게 됐던 것이죠.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로 교황과 대립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국가교회와 보편교회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국가의 교회에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시됐었던 시점인데, 헨리 8세는 자신의 권력에 간섭하는 로마 교황에 저항하면서 영국의 교회는 영국의 왕에 의해서 그 결정권과 수장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은 영국 국교회를 성립하게 되고요.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된 국가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근대적 교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중심에는 국가가, 그리고 국가의 국왕이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됐던 것이죠. 로마 가톨릭, 지금의 천주교죠. 로마 가톨릭과 새롭게 등장했던 루터파와 칼뱅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영상에서 보듯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종교전쟁으로 비화됩니다. 약 30년간의 종교전쟁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로 통일하는 과정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관용의 질서가 공존할 수 있고 상처가 덜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적실하게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종교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가 훨씬 더 건강한 사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했었습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바는 오로지 신앙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면벌부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면벌부 판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수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유럽, 특히 독일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아주 극심한 상처를 남긴 전쟁이기도 했는데요. 웨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중세 사회에서 마지막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30년 전쟁을 일단락이 되고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과정보다 생각이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사회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30년 전쟁의 교훈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